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은 있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나눔이 장기 기증입니다. 사는 동안 가족이나 말기 장기 부전인 분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나눔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도 있죠. 장기 기증이 갖는 의미, 또 장기 기증의 방법, 오늘은 생명 나눔으로 설명되는 장기 기증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위장 질환이지요. 위경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심수봉의 당신은 누구시길래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생명 나눔이 장기 기증입니다. 사후 각막 기증을 비롯해서 뇌사 시의 기증, 인체 조직 기증, 그리고 생존 시의 신장 기증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증으로 이어지는데요. 국내 장기 이식 대기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는 1991년 설립 이후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를 통해서 생명 나눔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1991년에 설립했으니까 벌써 이게 생명 나눔 활동을 하신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1991년 1월 22일에 설립이 됐고요. 예. 설립하자마자 이틀 후인 1월 24일에 국내 최초로 남에게 생명부지의 남에게 살아서 신장 하나를 설립자인 박진탁 목사님이 기증하면서 예. 운동이 시작돼서 33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설립했을 당시와 비교하면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나 또 참여도 여러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네,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예. 운동 초기에는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예, 이유는 바둑 장기할 때 장기 있지 않습니까? 예. 장기를 우리 노인정에도 좀 기증을 해달라. 아하, 참 하실 우스갯소리인데. 정도로. 예. 하실 정도로 이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조차 그러셨군요. 없었지만요. 예. 근데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국민 대다수가 장기 기증에 대한 이해는 있으시고요. 또 특별히 3명 중에 한 2명꼴로 네. 장기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자신 있게 국민운동으로 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인식의 변화가 또 많이 생긴 거죠. 예. 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가 캠페인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주안점을 두는 거는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를테면 무섭고 두렵고 살아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 많이 있어서요. 인식 개선에 좀 초점을 둔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은 어린 학생들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해서요. 저희가 복지관까지, 노인복지관까지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와 거리에서 가두 캠페인을 통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내가 죽으면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서약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런 활동들은 이제 종교기관이나 단체의 장기 기증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본부가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지부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본부에 이제 저희가 재단 법인이거든요. 예. 재단 법인의 법인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주요 대도시에는 저희 지부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원하시면 저희 지부 사무소로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생명 나눔의 또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학교 또 이런 단체 직접 다니면서 교육 활동도 네. 하시는 거고요. 예. 네. 청소년들도 이 장기 기증 등록이 가능한 거죠? 네, 물론 가능합니다. 예. 어린 아이들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것은요. 2019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만 성인이 되기 전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했었는데요. 예. 2019년 7월 16일 이후는 만 16세 이상이면은 본인 의사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네네. 만 16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네네. 직접 본인이 판단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걸 또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또 네. 존중을 해주는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자신감을 좀 얻은 것이요. 예. 저희가 2010년부터 그 중고등학교에서 그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예. 저희가 교육을 마치면 반드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저희의 생명 존중 교육을 받은 학생들 50% 이상이 장기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서약도 참여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본인 의사로는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매우 아쉬워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 제안을 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후에 본인 의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제안을 통해서 또 정부가 수용을 해서 2019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예, 또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네. 예, 또 정부에 건의를 하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16살 이상의 이런 청소년들 예. 장기기증 등록자가 실제로 많습니까? 제가 작년 통계를 좀 봤는데요. 예. 2023년 전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한 해 동안 8만 한 3천 명 정도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5,800명 정도가 그러니까 만 16세에서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청소년들 희망 등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16살 그러면 네. 안 됐다. 미만인 네네. 경우에는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그 네. 부모님의 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건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또 부모임을 확인하는 서류들만 제출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아, 예. 가능은 나이하고 한데 이제 무관하게. 예. 동의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16살이 넘어가게 되면 네, 할 수 있는 거. 16살이면은 만으로 한 고등학생쯤 될 것 네,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생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되고요. 그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아래는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의 이런 장기기증 등록도 점점 아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 그렇군요. 7%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전체의 7% 네. 정도. 네. 예.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그렇다면 네. 어떤 내용이 거기 담기게 되는 건지 좀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그 생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고요. 예. 약속이지만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 구속력은 없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기증 상황에서는요, 반드시 그 선순위자, 뭐 말하자면 결혼하셨으면 배우자가 되실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 아니면 이제 자녀들, 배우자가 안 계시면 이렇게 선순위자 한 명이 동의를 해주셔야 진행이 되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선순위자 한 명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가족이 동의가 안 되시면 사실 기증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요. 예. 기증 상황에서 온 가족이 사실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동의해 주셔야 기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이 장기 기증을 희망했더라도 이제 먼 훗날 실제 장기 기증 상황이 발생할 때는 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꼭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존중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삶의 마지막에 또 먼 네. 훗날에 마주하게 될 그 삶의 마무리에서 내가 장기를 기증하겠다. 일단 본인 동의를 네네. 미리 약속으로 받아둔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예. 이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실제로 기증 상황이 됐을 때 그 가족들이 결정을 할 때 가족들이 생전에 이게 장기기증 서약을 해놓으시면은 가족들이 결정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증 생전에 장기이직 희망 등록을 안 해놓으시면은 예. 그 장기이직을 결정하는 유가족들이 이게 본인이 원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기이직을 결정했을 때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죠. 생전에 약속을 해놓으시면 우리 가족이 살아있을 때 기증 약속을 해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결정하시는데 좀 부담이 적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가족들이 또 그런 뜻이 있더라도 본인의 예. 뜻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뜻하기는 네. 쉽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본인의 뜻을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일 테고, 네. 예. 미리 이렇게 이제 서약을 받아두게 되면 가족들도 본인의 네네. 뜻을 우리가 좀 존중해주자, 따라주자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네. 장기 기장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장기이직 희망 등록은 이제 네. 저희 본부와 같은 장기 이식 등록 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등록 기관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쉬운 방법은 인터넷 창에 사랑의 장기 기증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은 예.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웹페이지가 나오고요. 예.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은 쉽게 그 안내대로 하시면은 뭐 한 2, 3분 정도면 장기 기증 서약이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은 예. 저희 기관이 1588에 1589인데요.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번호입니다. 1588에 1589로 전화를 주시면 계신 곳으로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편물 안에 장기이직 희망 등록서가 있어서 작성하신 다음에 저희 기관으로 회신 봉투에 있어서 회신해 주시면 되시고요. 회신한 분에게 저희가 이제 장기이직 등록증을 추후에 발송을 해드립니다. 예. 이제 본인께서는 장기이직 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셨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이제 기증 상황이 됐을 때 그 등록증에 있는 연락처를 보시고 저희 기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기증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약속을 할 때 서약을 할 때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고 네. 거기에다 사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네. 그 개인 정보들이 있고요. 뭐 개인 그 당연하겠죠. 주민번호나 그렇죠. 개인 예. 정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증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기증을 하겠다는 기증 형태가 있습니다. 뭐 그 사후에 각막을 기증하겠다. 그다음에 뇌사라는 죽음이 되면 네. 뇌사 시에는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뭐 폐부터 해서 심장, 췌장, 간 이런 장기들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그 기증 형태들이 나와 있고요. 뭐 또 인체 조직 기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 형태에 이제 원하시는 거에 체크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장기 기증 그 희망 등록 의사를 운전면허증에 표시하겠습니까? 묻는欄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체크도 하시고 맨 밑에 하단에는 본인 성함과 서명까지 해주시면 이제 네.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 예. 이게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네. 장기가 있고 또 뇌사 시에 네,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따로 있나 봐요. 맞습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보통 장기 기증하면 뇌사시 장기 기증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뇌사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죽음과 조금 다른, 그러니까 뇌출혈이나 뇌진탕으로 뇌가 완전히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그 불가학적인 이제 소실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불가학적인 예, 예. 소실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치료를 해도 깨어날 수 없는 상황을 뇌사라고 합니다. 예. 이때 이제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 그다음에 심장, 간, 췌장 등의 장기를 기증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심장이 멎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예, 심장이 멎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후 기증은 심장이 멎은 이후에 잘 사시다가 70세, 80세까지 잘 사시다가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장기 기증은 어려우시고요. 예. 각막이나 이제 인체 조직이라고 해서요. 피부, 뼈, 심장 판막 같은 것들을 기증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후에는 주로 이제 네. 각막 기증이 제일 네, 많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예. 뇌사 시에는 이제 장기들이 다 아직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장기만 네.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장기가 기증이 가능한 거다. 네. 그걸 이제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등록증입니까? 어떤 걸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등록증을 저희가 우편 그 우편으로? 주소가 확인되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게 되고요. 예. 등록증은 이제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셨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들이 나중에 그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거죠. 예. 그 신분증에도 이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신분증에는 아직 표시가 안 되고요. 예. 운전면허증에만 장기기증, 장기 조직기증이라고 인쇄가 돼서 나오고요. 예. 네, 신분증에는 아직 없어서 저희가 이제 등록증을 보내드릴 때 스티커를 보내드립니다. 신분증에 주민등록증에 붙이실 수 있는 뭐 장기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이 된 그 스티커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보시고 이분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신 분이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 스티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하트 모양이 있습니까? 예, 하트 모양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떼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손톱 반만한 크기입니다.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고 붙일 수 있게끔. 예. 네, 맞습니다. 운전면허증에만 따로 표시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다른 신분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현재는 법으로 이제 운전면허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다른 신분증은 아직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등록증까지는 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전면허증까지만 이제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에도 장기기증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장기기증 등록률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뭐 다른 여러 또 선진국들,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의 참여율은 뭐 등수로 몇 등인지도 좀 궁금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장기기증 그 뭐 인체 조직 기증, 뭐 골수 그 조혈모 세포 기증 다 해도 한 4% 정도 되거든요. 국민의 4%대 정도가 장기 기증 서약에 참여하고 계신 건데 미국이 56%고요. 그렇게 높습니까? 예, 영국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6%면 절반이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다 참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뭐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옵트 아웃이라고 해서요. 장기 기증 안 할 사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국민은 다 하는 거다. 규정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만 제외하는. 그 정도로 인식이 잘 돼 있는 거죠, 장기 기증에 대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4%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30년 정도 이제 활동하셨고. 상대적으로 좀 수치가 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인식은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희도 사실 미국이 이제 많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운전면허증 그 발급을 위한 양식에, 그러니까 그 뭐 재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에 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아예 양식 안에 장기기증 서약에 대한 그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도록 돼 있고요. 어떤 주, 뭐 텍사스 같은 주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은 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혹시 예든 아니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게 직원이 묻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면허 시험장에서 이렇게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올 테니까요. 묻는 것으로만 하더라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이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데 아직 양식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들어가 있지 않고 본인이 이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신 분이 내가 면허증에 장기기증 이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들어가는 형태예요. 현재는요. 저희도 이제 양식에 좀 들어가기를 계속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20대 국회부터 해서 21대 국회 또 22대 국회에도 이제 계속 이런 그 법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절차가 조금은 아직은 좀 약간 까다롭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거기서는 그냥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가능한데 우리는 뭐 설명도 받아야 되고 또 확실하게 좀 더 해둘 필요도 있고 그런 차이에서 좀 비율의 정도가 벌어지는 거군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운전면허증 양식에 들어가면 적어도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에게는 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운전면허는 대부분 다 한 번씩 또 갱신하고 네. 그러시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 장기 기증으로 소중한 생명 나눔을 하신 분들의 여러 사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사례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또 도움도 되고 내가 장기 기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네.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종교기관에서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기 설명회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양주 쪽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이제 신도 중에 한 분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해 주셨어요. 근데 당시에 그분이 말기 췌장암이셨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장기기증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근데 한 달쯤 지나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예. 그분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각막을 기증을 하시도록 저희가 뭐 연락을 취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기증이 되셨는데 네. 기증되시면 이제 저희가 반드시 조문을 가거든요. 제가 이제 장례 조문을 양주에 갔는데요. 예. 자녀분이 그러시더라고 저에게요. 어머니께서 눈을 감기 전까지 한 달 내내 내가 죽으면 꼭 각막을 기증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셔서 아하, 예.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러셨군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줄 게 없지만 그래도 눈이라도 누군가에게 주어서 앞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유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또 현재 이제 저희가 기증자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데려갔대요. 근데 머리 아파 하고는 이제 쓰러졌는데 그게 아들하고 마지막 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하고 이제 장기 기증을 통해서 여러 명의 생명을 살렸는데 예.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어느 날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딱 요 또래구나. 요 또래 아이들이 내 아이의 장기를 받았겠구나. 이 아이 중에서 내 아이에게 이식을 받은 아이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아들을 대하듯이 학생을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뭐 제가 두 가지 정도 얘기 드렸는데 기증한 것이 그냥 기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를 주고요. 또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내 가족의 장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분이 내 가족의 삶을 또 이어서 살고 있겠구나 그런 위로도 받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장기 기증은 이런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통해서 그 네. 뜻을 또 밝히고 실천하신 분도 계시고 예. 또 주변 가족들도 그걸 또 실천하시면서 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네. 것들도 자긍심도 참 생기시고요.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직접 그렇게 조문을 가시나 봐요? 예, 저희가 이제 기증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또 그렇죠. 이렇게 기증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예, 조문을 가서 반드시 저희가 그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생명 나눔을 위한 일에 참여하신 분들 사연이 참 귀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장기 기증의 방법들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네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흔히 위경련이 일어났다는 말도 합니다. 명치 끝으로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경련 어떤 상태인 걸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쥐어짜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되는 게 이 위경련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경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뭐 이유가 뭐건 간에 네. 식사 후에 명치 끝이 갑자기 심하게 쥐어대듯이 아픈 증상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위경련이란 이름은 붙였지만 반드시 위가 경련을 일으켜서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장기가 어쨌건 명치 끝, 그러니까 상복부 쪽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유발할 때 위경련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네, 꼭 위 자체의 문제만으로 생기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위경련 이걸 좀 반복적으로 또 자주 느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자주 아픈데 하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느끼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은 또 이게 큰 병 아닌가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주 반복적으로 생겼을 때는 병원에 오실 필요가 있고요. 예. 도대체 어떤 질환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닌지 뭐 다른 장기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 위경련 자주 겪는 분들은 이제 약국에서 그 진정제 같은 걸 구입해서 준비를 해두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원인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사실은 이런 위경련 증상이 있을 때 일반적인 진통제보다도 진경제가 비교적 잘 듣는 편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일과성으로 바로 좋아졌을 때는 또 넘어갈 수 있지만은 더군다나 되풀이돼서 증상이 오는 분들의 경우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 당연히 해야 되죠. 그때는 병원에 찾아서 검사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의심할 수 있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외로 꽤 다양해요. 예. 물론 위와 연결된 십이지장 쪽에 급성 위염 혹은 궤양,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도 위에 가까이 있는 장기들, 담낭 쪽에 담석이 생겼거나 담도에 담석이 생긴 담석증, 아니면 췌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비슷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담석증이 위경련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아픈 통증이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오인하기가 매우 쉽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질환이 있을 때 얘기고 그것 이외에 사실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일시적인 과음이나 과식 아니면 좋지 않은 생활 습관 같은 걸로 인해서 위경련 증상이 자주 발생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나 식습관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인지 혹은 기저에 다른 질환이 있는 건지 감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소화가 안 되기도 하죠. 예. 그렇죠. 과식 같은 식습관도 살펴봐야겠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진경제를 자주 드셔도 괜찮습니까? 진경제가 아플 때 그때그때 먹는 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1년 365일 드실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문제는 증상이 자꾸 반복해서 장기적으로 되풀이될 때 다른 질환을 놓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더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고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되겠죠.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그렇죠. 드시고 이걸 또 많이 사다 놓으시고 막 드시면은 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예. 네, 맞습니다. 이런 진경제라는 거하고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진경제라 그러면 이 말 그대로 경련을 완화시킨다. 근데 그것은 보통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경련을 줄여준다, 완화시킨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근데 일반적인 진통제는 오히려 모든 통증에 듣는 점에서는 조금 들을 수도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진통제의 경우는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의 증상이 있을 때 일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약물 치료 투여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위경련이 있을 때 진통제를 드시면 증상은 좀 좋아지죠. 잠시 통증은 분명히 완화될 수 있어요. 네. 진통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위점막을 보호하는 그 호르몬 생성도 억제되고 점막 손상을 그 자체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드시다 보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선택은 아닌 거죠. 네. 진통제를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네. 위내시경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될까요? 원인을 말씀드렸을 때 위와 또 위와 붙어있는 십이지장 쪽에 문제가 생길 때도 위경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위 질환 자체 혹은 십이지장 질환은 위내시경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은 그것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는 주변 장기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나 복부 엑스레이 혹은 복부 CT 검사 등을 실행하셔야 되겠죠. 예, 위 자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보기 어렵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복부 초음파나 또 복부 엑선 촬영, CT 같은 걸 하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걸까요? 우선 위의 경우는 아까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지만은 네. 그것 이외의 장기라고 했으니까 담낭이나 담도 쪽에 담석증이 생겼다. 이게 초음파나 CT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췌장, 극성 췌장염 같은 경우도 역시 CT로 확인할 수가 있고 초음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 주변에 있는 담도나 췌장 등의 다른 질환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나 CT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위경련 이게 어떤 질환인 건지 의학 용어로 등록이 돼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네. 위에 경련이 생겼다라는 거는 의학적 진단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진단, 질환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워낙 흔히들 위경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위경련 증상이 있으면 이렇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엄밀하게는 질환명도 아니고 정확한 의학 용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사실 위가 경련을 일으키는 건 아닐 테고요, 그죠? 예, 위가 경련을 일으킨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를 위경련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일부의 경우는 위에 약간 경련성 반응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사실은 위가 멀쩡한데도 극심한 그 위치에 복통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시경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위나 십이지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고 위치가 상복부의 명치 부위이기 때문에 위경련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다른 그 증상을 유발하는 거는 위 자체 경련이라기보다는 췌장염이나 혹은 다른 담석증 같은 경우 또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명치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증상을 자주 느끼는 분들은 좀 기록을 해둘 필요도 있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또 이 복통이 시작됐을 때 지속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기록을 해두면 좋겠죠. 정말 좋지요. 기록해 예. 두시면. 그러니까 가령 먹자마자 통증이 왔는지 드시고 나서 한 2시간쯤 지나서 오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아픈지 단순히 경련처럼 쥐어짜듯이 아픈 건지 혹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이런 증상이 오곤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특정 음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대충 어느 부위가 아픈지 표시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음식을 먹을 때 규칙적으로 잘 먹는지, 야식을 먹는지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체크해 보면 좋겠죠. 말씀 다 해주셨나요? 필요한 네. 거. 결국은 심한 스트레스나 과음이나 아니면 과식하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음식이 내가 먹기만 하면 아프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충분히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고 그게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연히 확인하시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되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경련이 있을 때 약국에서 진경제를 구입하기도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위장 운동 조절제 또 위산 억제제 그런 약이 처방되기도 하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위경련은 기본적으로는 진경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로 진경제로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병원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인으로 짐작되거나 원인으로 검사를 통해 진단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약을 사용하면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가령 위경련의 원인이 과식이나 폭식이라면 위장간 운동 조절제 혹은 진경제에 더해서 소화효소제 같은 것을 같이 쓰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또 만약 내가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 그런 분들한테 오늘 경우에는 사실은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약품을 같이 쓸 때도 있고요. 네. 또
위산과다의 영양 좀 쓰리거나 이런 증상이 심한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위산 억제제를 같이 처방해서 복용하면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위에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 조절제는 그 위 운동을 어떻게 시켜주는 겁니까? 더 잘 되게끔 해주는 건가요? 네, 대개의 경우는 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네. 사실은 요즘에는 소화가 안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위장관 운동 조절제를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도 역시 위에서 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 조절제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 때문에 요새 소화제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게 위장관 운동 조절제입니다. 네. 위가 운동을 제대로 이제 못하기 때문에 예, 네. 조절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고 위산 억제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뭐 산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위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산과 거의 똑같은 소위 pH 2.0 정도의 산을 띠고 있는데 위에서 그렇게 강력한 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들어온 음식을 적절하게 소화하고 분해하는 걸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위산에 대해서 위벽이 원래는 스스로 방어벽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무너지면 우리가 위염, 위궤양, 십이장 궤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상이 물론 쓰리고 신물 넘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해서 극심한 통증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당연히 이런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장 궤양이 심할 때는 산이 일단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산 자체를 위벽에서 분비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시키면 증상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고 더 이상 진행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위산 과다로 인한 병으로 생각이 될 경우에는 위산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도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염기 제제인 거죠. 예. 산을 중화시켜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중화시키는 거는 보통 이제 예. 예전에 쓰던 게일 제제들을 많이 쓸 때가 많고요. 예. 일부 알약 성분에도 중화되는 그런 성분을 섞을 때가 많지만 최근에 와서 개발된 이게 이미 10년, 20년 이상 되기는 했지만요. 산 자체를 위벽에서 분비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를 가진 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1단계, 2단계 약품들이 있지만은 그런 약을 많이 사용해서 위산이 분비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약품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소화 효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 소화를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뭐 효소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대개의 경우는 왜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효소와 비슷한 이담 소화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함께 써주면 원래 위 안에서는 이런 췌장효소나 그 담즙효소 같은 것들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은 소화가 좀 더 잘 되도록 도와줘야겠다고 할 때는 소화효소제를 우리가 함께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는 소위 췌장이나 담즙에서 분비되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쉬운 그런 소화효소제를 함께 사용하곤 하죠. 그렇군요. 그 내 몸에서 스스로 분비되는 그 소화효소와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것은 요즘 그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유산균의 경우 바로 위벽에서 도움이 될까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쉽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유산균의 경우는 결국 위장관 특히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 몸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위에는 위산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가면 가장 많은 수의 세균들이 그렇군요. 살고 있는데 예. 우리가 왜 요새 장면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장내에 원래 있는 이 장내 세균들의 세균총이라 그러죠. 네.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소위 몸에 유익한 세균총이 있고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균총이 있는데 우리가 유산균제를 썼을 때는 유산균주 중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세균총을 많이 넣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위통 자체에 바로 유산균이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유산균의 경우는 소장 이하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고 더해서 면역력도 다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대장 쪽, 소장 쪽이니까요. 예. 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또 그 환경이 좋아지면 몸의 면역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예. 또 그럼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 증상에 따라서는 좀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우리가 방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가장 흔한 소위 위경련이라는 증상의 경우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 각적 빨리 진단해서 치료받으면 좀 더 편해지고 위험하게 되는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게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명치 끝이 아프다. 마치 위가 아픈 것처럼 아니면 소화관이 아픈 것처럼 심한 명치끝 부위의 통증 중에 구별할 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신장 질환이 원인일 때 명치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좀 놀랍지만은. 네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럴 때 마치 체한 것처럼 나 체한 것 같아요라고 오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그 통증이 과연 위나 소화관의 통증인지 아니면 심근경색과 같은 좀 심각한 심장질환의 문제인지 빨리 구별을 해서 특히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은 정말 분초를 다투거든요. 네. 이거는 상당히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니까요. 갑작스러운 명치 부위의 통증, 뻐근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 빨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치 부근 이제 뻐근한 기분이 있을 때 마치 네. 체한 듯이 그때는 또 심장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는 좀 빨리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위경련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경제만 계속 드시고 그냥 습관처럼 드시게 되면 다른 질환에 더 큰 위험을 놓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뭐 급성 위험 정도가 아닌 뭐 위궤양, 십이지향 궤양은 당연히 구별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담석증, 그다음에 아주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췌장염, 그다음에 또 일부는 뭐 복부 수술한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진행돼서 합병증까지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을 한 번쯤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자꾸 되풀이될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담석증이나 췌장염을 비롯해서 다른 질환들에 의해서도 위경련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또 항상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역시 뭐 사전에 검사하는 거, 정기 건강 검진 빼놓지 않고 하고 또 복부 초음파도 가능하면 해보시면 좋겠네요. 예, 복부 초음파는 특히나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찌르고 쑤시고 하는 검사가 아니고 예. 방사선 피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담석증 같은 거 이런 거는 진단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복부 수술 경험이 있거나 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더 유심히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건 복부를 수술하고 나면 이게 일단은 뱃속에 상처를 내놨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 후에 일부 장 유착이 되거나 다른 질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장유착이라서 이런 경우에 뒤늦게 수술 직후가 아니고 오히려 10년이나 20년 후에 문제가 돼서 장이 꼬이거나 막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내가 수술받은 경력이 있는데 심한 통증이 왔다. 이럴 때도 역시 방심하지 마시고 검사나 진단을 정확히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위경련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